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경매 강의 제3주차 제3강의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실전 경매 강의를 하면서 누구나 그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재테크 대열에 들어가기를 기원하면서 제3번째 강의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강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지난 강의에서는 경매의 주요 용어, 그래서 필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앞부분에서 했고, 또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부딪히는 게 그 매각 물건 명세서, 또 현황 조사서, 부동산의 현황조사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서가 감정평가서에 관한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서를 1교시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부동산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부동산 등기부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과 해석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겠고, 또 3장 3교시에서는 등기부상 권리순위, 즉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또 갑구에 나타나는 가등기 효력, 또 끄트머리 부수적으로 제가 폐쇄 등기부의 효력,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세 꼭지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서의 분석 및 활용 방법. 감정평가서란 법원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진행할 경매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집행법원은 경매 사건이 접수돼서 부동산을 일단 압류한 다음에 일주일 내에 먼저 부동산 현황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 법원 산하에 있는, 법원의 직접 공무원은 아닌 퇴직된 집행관이 근무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 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감정평가사, 이미 법원에 등록돼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그 매각 부동산의 감정평가 가격이 얼마인지, 즉 최초 처음 경매를 붙일 때 그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시세와 위치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이를 통하여 최저 매각가를 정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감정평가서는 부동산 가격의 공적인 기관이 매긴 감정 가격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첫 번에 매각기일에 나오는 최저가의 결정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1번에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구성. 그러면은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를 제가 5가지로 나눠놨죠. 괄호 1번에 토지, 건물 등의 감정평가표를 하나 제일 첫 장에 만들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은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괄호 1, 또 세 번째는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2, 이런 식으로 해서 2, 3번은 그 물건 내역이 복잡할 때는 결정 의견을 이렇게 나눠서 1, 2로 구분이 되고, 또 간단한 아파트와 같은 그런 감정평가가 그래도 단순한 거는 결정 의견 하나로 끝나겠죠.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보면은 감정평가 요항표. 그래서 이 감정평가엔 어떠어떠한 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4번에 기재하는 구성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괄호 5번에는 수수료 청구서, 이제 마지막에 감정평가 비용,
그 감정평가 법인 내지 개인 감정평가사가 내가 이 물건의 감정평가하는 데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수료에 대한 걸 붙여서 전부 5개 구성 부분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2번 감정평가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 대법원 부동산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그 중간쯤에 배너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제일 앞에 일주일 전에 올려놓은 매각 물건 명세서 지난주에 설명했죠. 또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 조사서 부동산 점유 상태와 겉으로 볼 때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끄트머리 세 번째에는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사가 보내온 그 근거가 거기에 또 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서류 3종 세트 그러면은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또 4종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에서 이른바 권리분석의 4종 세트다. 4종 서류가 등기부등본 제일 먼저 떼어보겠고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감정평가서에서 점유상태와 부동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감정평가서에서 이 물건 가격이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게 감정평가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 4가지 서류를 통해서 이른바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 감정평가서의 분석 방법, 감정평가표에는 조사 기간과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 기간이 중요한 게 그 시점에 부동산 시세가 어느 정도였고 또 그게 지금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현 시점의 시세와 어떠한 추이가 있는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 기간을 또 보겠죠. 또 그 평가액이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 이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언제를 기점으로 조사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인근에 유사부동산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정하여 사례와 비교하여 그 가격을 정하게 되는 그런 감정평가 기법 중에 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표준지를 하나 정하고 가령 A가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아파트라면은 그 두정동에 있는 그 대상이 되는 표준지 그러면 그 원절이 두정동이 될 수도 있고 성정동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데를 하나 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를 하나 지정하고 그거랑 지금 현재 자기가 평가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물건에 대한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거래상 또 거리상 앞서 있는지 또 대로에 가까운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최근에 표준에 있는 그런 대상은 얼마에 팔렸는지 그렇게 비교해서 가격을 결정하죠. 아파트보다는 빌라, 주택, 상가, 공장, 창고 같은 부동산이 바로 감정평가서가 유용한 물건에 해당되는 물건들이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매달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는 매달 한 번 정도씩 시가 표준을 정해서 자기들이 거래 시세를 공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데에 잘 나타나지 않는 빌라라든가 주택, 상가,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잘 거래가 없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감정평가서에 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토지는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시골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이장 또 아니면은 그 원저리에 가까운 곳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다면은 그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의 중에 설명했죠. 이 부동산들은
아파트처럼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 빈도가 아파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경매 물건의 시세 조사에 상당히 애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철저히 분석해서 시세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죠. 이럴 때 감정평가서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 나온 부동산들을 시세조사에 이용한다면 이른바 물건 분석, 경매 물건의 가치 평가에 꽤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그 아파트와 같이 매달 국민은행이라든가 그런 시세 조사하는 기관이 발표하는 게 적은 그런 매각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세 조사를 하려는데 처음 시작이 막막할 때 그 첫 조사를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거래 사례를 참고한다면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제가 뒤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서에 있는 가액이 곧 시가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또 감정하라. 시가는 그거랑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감정평가 조사 기간이 1년 전, 10개월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동산 가격하고는 시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의 감정액을 맹신하지는 말아라.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 분석하는 방식을 설명했고요. 세 번째, 큰 3번의 감정평가서 작성과 법원 실무관계를 설명해 보겠어요. 보통 1위차 매각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서의 가격과 같다. 100% 신권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4일 전쯤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보통 한 달 전쯤이면 대법원 사이트에 뜨게 돼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는 보통 8장 내지 10장 내외, 간단한 아파트는 요 정도 되죠. 그래서 첫째 동그라미 1번에 감정평가표가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는 평가 의견, 동그라미 3번에 감정평가 명세표, 동그라미 4번에 감정평가 요항표, 동그라미 5번에 위치도, 동그라미 6번에 지적도, 7번에 내부 구조도, 8번에 물건 사진 등. 그래 제일 마지막엔 물건 사진이 붙어 있다. 그래 전부 8개로 구분돼서 나오다 보니까 한 장 기준당 최소한 한 페이지씩은 차지해서 최저 8장 내지 10장. 그런데 복잡한 물건일수록 그 요항표라든가 명세표가 더 늘어나죠. 그래 어떤 감정평가서는 한 20-30장 좀 두껍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두꺼울 수도 있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경매 법원에 가보면 자기 사건 번호를 대고 이런 물건 목록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그 집행법원의 경매계 공무원인 직원이 자기 캐비넷에 있는 목록을 줘요. 그런데 목록에는 보통 5개 내지 10개 사건이 묶어 있기 때문에 한 200-300페이지 그 정도의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건 번호별로 묶어놨으니까 그 자기가 궁금해하는 사건 번호를 보고 그 목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감정평가 요항표에는 도로 사정이나 사용 현황, 주변 환경 등 시장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힌트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부동산 입지를 판단할 때 도로 사정, 그래서 큰 도로 4차선 내지 8차선이 바로 그 건물과 접해 있는지, 또 그 건물의 사용 현황, 주변에 또 배후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게 바로 부동산 입지 분석하는 건데 그런 거를 여기에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사항에 붙어 있다는 거죠. 요항표에. 또한 감정평가서에는 위치도와 지적도, 그래서 그 아파트라면 아파트, 상가라면 상가의 위치도의 계략을 그려놨죠. 또 지적도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도상
그 주변에 어떤 시설군들이 있는지, 또 물건 사진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현장 답사 전에 건물이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그 아파트의 사진 같은 거, 건물 사진을 통해서 외관으로 볼 수 있죠. 또 현장 답사 때 매각 물건을 정확히 찾는데도 위치도 같은 것, 지적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위치도를 통해서 이제 GPS가 정확히, 왜냐면 건물이 쭉 연이어 있을 때는 그 언저리 있게 찾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외관을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지. 특히 전경도, 또 그다음에 건물의 출입구 사진을 보고 가면은 간판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부 구조도도 첨부된다. 그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비협조적이어서 대개 이제 자기 물건이 경매 나왔거나 점유하는 자라도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매각되면은 쫓겨나니까 좀 비협조적이고 좀 반감을 갖고 있죠. 내부 구조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유용한 정보이니 꼭 감정평가서에 그걸 사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소한 등기부, 이건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어보면 되겠고 열람해 보면 되죠. 또 그다음에 그 매각물건명제서 일주일 전에 사법보좌관이 최종 요약보고서를 올리고, 또 그다음에 그 부동산 현황 조사서와 감정평가서가 최소한 14일 내지는 한 달 전쯤에는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열람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 같은 것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고 현장에 가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게 감정평가서의 작성과 법원 실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굳이 경매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최소한 우리 상식적으로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건축 도면 등을 알아봐야 할 서류들이 많다. 이른바 지적 공부, 요즘에는 종합 부동산 공부라고 그래서 등기부 등본 제일 먼저 누구나 공시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떼어볼 수 있죠. 인터넷 등기소. 그래, 열람식으로 떼면 700원이고 인터넷으로, 또 그다음에 제출용으로 뗄 때는 1,000원이죠. 이 비용도 적은 건 아니죠. 특히 이제 자주 인터넷 사이트에서 등기부를 보는 직업인 그 공인중개사나 또 그다음에 컨설턴트들은 이런 비용도 만만치는 않아요. 어쨌든 700원 열람용, 또 제출용은 1,000원 이렇게 돼 있고, 또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은 지금 또 지적도까지 민원 24시, 정부 24시죠. 거기에 인터넷 행안부의 그 이제 부동산을 다루는 그 사이트에 가면은 공짜로 떼볼 수 있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나 지적도도 거기에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공부를 열려면은 온나라 그런 정보에 들어가면 떼볼 수 있죠. 건축 도면은 다 공개 안 해요. 왜냐면 여긴 보안상 문제 또 내지는 사생활 비밀보호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방문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거기에 내가 이 집을 되게 이제 간단하게 구두로 물어보죠. 그 공무원이, 지적과에 있는 공무원이 왜 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입찰에 들어가는데 도면이 좀 필요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임대차를 하려는데 사전에 건물의 규모 이런 걸 도면을 통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1,000원인가 그러죠. 그리고 비용을 납부하면 그 도면을 떼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사가 그려놓은 이렇게 이제
문운중이 비슷하게 된 데다, 그렇죠? 그래서 출입문의 사이즈라든가 또 층의 에고 도면 같은 걸 전체적으로, 또 기둥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감정평가서는 부동산 관련 가치평가에 관한 서류들의 요약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장 답사를 할 때 반드시 요 감정평가서 많은 걸 다 출력하긴 그렇다고 해도 위치도 같은 거, 또 필요한 거를 부분 출력해서 체크리스트와 함께 가지고 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처럼 비교할 수 있는 유사 물건이 많은 경우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빌라, 토지, 상가, 임야, 공장처럼 자주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은 실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가를 산정할 때 감정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 엄연히 감정가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 붉은 글씨 쓴 데를 주의해서 보면 감정평가서를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임장활동을 통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발품을 팔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기부등본, 또 감정평가서는 전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나 또 민원24시 같은 데서 지적 공부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품,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품을 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현황, 거래 시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는 우리가 발품을 파는 거죠. 그걸 부동산학에서는 임장 활동이라고 하죠. 그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맨 하단의 세 번째 줄, 감정가격이 실제 부동산 가격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는 감정평가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고, 그래서 모든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토지, 건물에 대한 가격을 공정하게 매기는 국가가 부여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오류가 있을 수는 얼마든지 있죠. 또 둘째는 감정평가 시점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그렇죠?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에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 들어서서, 또 최근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전세 시장이 엄청 왜곡되고 있어서 전세 물건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세가 또 부동산 가격이 정확한지는 임장활동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 감정평가 후에 나머지 경매 절차를 거치는데 몇 달이 걸리며 1, 2 유찰되다 보면은 보통 10개월 내지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죠. 또 2차나 3차 매각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면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그래 최소한 부동산이 경매 개시 압류되고 나선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1차 매각길이 잡힐 때까지. 그동안 시세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가를 입찰 참가 시에 참조하는 것은 필수지만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 감정가를 감정하라. 이게 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경매 사이트, 대법원 사이트에서 감정평가서의 한 부분을 캡처한 거죠. 감정가는 2억 3,800만 원이고 오늘 조회수는 7명, 또 2주 누적된 건 472명이, 그러면 여기에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정도 되겠죠. 2주 평균 34위가 조회 동향을 보니까 접속을 하더라. 그 다음에 최저가 한번 유찰된 거죠. 70%라고 가로해놨고 1억 6,660만 원. 거기에서 이제 30%를 뺐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증금은 최저가, 그래서 최저가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에 늘 항상 10%니까 0 하나 떼면 되는 거죠. 1억 1,666만 원. 최저가가 1억 6,660만 원이니까 거기에 0 하나 떼어버리니까 10%를 잘라내니까 1,666만 원.
소유자는 이하무계로 돼 있고 또 희생채무자 이제 주식회사 관리인 또 이하무계 채무자 쪽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희생 법원에 넘어간 부동산으로서 결국은 경매 처분 나온 거죠. 채권자는 신한은행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이 되겠고 그래 입찰 기일이 이번에 2차고 1차는 2020년 1월 7일이었고 2차로는 2020년 2월 4일 한 달 후에 또 나온 거죠. 최저 매각가가 처음에는 거기 감정가가 2억 3,800만 원이었고 유찰이 되다 보니까 30%가 저감돼서 1억 6,66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낙찰 결과를 보니까 2억 4,950만 원. 그래서 최저가는 1억 6천이었지만 이 아파트가 상당하니까 보통 85% 내외에서 낙찰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특이하게 104% 감정가보다도 더 비싸게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실에 안 맞았다는 거죠. 감정은 6, 7개월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년 반 사이에 거의 40%가 넘게 뛰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추세에 의하면은 104%의 이 감정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도 거기서 몇 천만 원이 남겠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 104.84%, 83%. 왜냐면 2억 3,800인데 2억 4,950만 원까지 썼으니까 또 입찰도 18명 엄청 많이 달려들었죠. 18대 1. 그 중에 낙찰은 이제 장 아무개가 낙찰받았겠고 차순위 금액도 바로 인접하죠. 2억 4,712만 원 쓴 사람이 얼마 차이 안 났죠. 그래서 요건 이제 또 거기 최고가 쓴 사람과 10% 이내에서 차이가 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각 결정된 이렇게 돼서 그 일주일 후에는 매각 결정됐겠죠. 2월 11일경에는 매각 허가가 결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가랑 꼭 맹신해서는 안 되고 감정가보다도 이렇게 높게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 6,660만 원은 하한가이긴 해도 여기서 아주 그냥 뭉추려서 1억 7천만 원 내외 써가지고는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왜? 시가는 2억 3천이 훨씬 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예상외로 104%까지 되니까 감정가는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낙찰가를 보면 104%로 감정가 이상 낙찰되었다. 자세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간단히 확인하여 보니 위 감정가격이 일반 매매가격은 맞다. 하지만 해당 물건은 아파트로서 위 물건의 동과 몇 개의 소수동은 2.65 내지 2억 6,500 내지 2억 7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그래서 향이 좋은 남향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가 여기서 3천 감정가보다도 3천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죠. 수요 또한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학군 같은 게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강남의 모처 강남 3구에 소지하는 아파트라든가 그러면 이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걸로 보는 거죠. 김현미 장관도 나와서 정부 답변하면서 11%에서 막 또 이제 주변에 질문을 했던 야당 의원이 폭소를 자아냈던 거 아니에요. 시가가 40%가 넘게 그렇게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감정원의 평가 그래서 감정원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 감정가는 시가는 아니다 뭐 이런 거고요. 다른 동과의 유일한 차이는 아파트의 방향이었다. 다른 곳은 동향이었지만 이 물건의 경우는 남향. 여러분이 남향을 선호하는 거는 뭐야? 남향집이 겨울에도 늘 햇볕이 제일 거기에 많이 찌는 게 남향이죠. 왜?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해가 동쪽에 떠서 그렇죠? 남쪽으로 거쳐서 북쪽으로 지는 거 아니겠어요? 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향은 음지죠. 출입구가 북쪽으로 돼 있는 건 그 절반도 햇볕을 못 받겠죠. 북향. 그런데 동향 내지는 최소한 남향을 선호하고 서양 제일 나쁜 게
북향이 되겠죠. 왜? 그늘이 너무 많이 져서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겠고, 동양의 경우에는 2억 3천 내지 3억 5천 선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 또 동양이 오히려 또 비싸긴 해요. 상한선은 3억 5천까지도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양이 가장 선호해요. 왜?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고 또 여름도 있고, 물론 여름에는 남양이 좀 불리하죠. 햇볕이 많이 들이치니까 냉방비가 좀 더 들어가. 그래도 냉방을 켜더라도 남양을 선호하는 게 추운 겨울이 3, 4개월, 또 봄, 가을도 햇볕이 드는 게 건강상 유리하죠.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여러 기준들이 정해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 사례와 비교하는 비교가액이 주로 사용된다. 이걸 우리가 거래 비교법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다수의 동양의 아파트와 비교를 통해 산출된 감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향으로 비교한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감정가와 실제 가격이 3, 4천만 원의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입찰자는 감정가 이상의 금액,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걸 잘 파악해 본 분이겠죠. 낙찰을 받은 것이다. 입찰자 수도 많은, 그래서 18명이 달려드는 건 이 아파트가 살기도 괜찮겠고, 또 그 다음에 가격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러니까 1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응찰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 감정평가서 분석의 효용성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가로 1번에 최저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지표. 그래서 이제 법원이 감정평가를 맡겨서 감정평가서가 오게 되면 이제 제1 경매기를 잡게 되는데, 그때 친권으로 처음 100% 나오는 건 감정평가사에 기재된 그 금액이 최저 매각가격이 된다. 괄호 2번에 대략적인 위치, 교통, 주위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감정평가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괄호 3번에 실제 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가격은 임장활동을 스스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표를 제가 캡처한 게 이 구분 건물의 감정평가표가 제일 앞에 표지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 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이름부터 쓰고 오른쪽에 감정평가사 도장을 찍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공정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여기 감정평가액 나왔죠. 1억 5,200만 원 정. 그래서 이제 가로하고 또 아라비아 숫자로 써놨고, 또 의뢰인은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정현주라는 사람이 의뢰를 했었다. 또 감정평가 목적은 법원 경매물건이다. 또 채무자 이름은 사생활보호 때문에 안 쓰고 아니면 성만 쓸 때가 많죠. 또 제출처는 광주지방법원 경매 2개, 거기에 속한 사건이죠. 소유자는 김환철이라는 사람. 그래서 2020 타경 61479 경매번호고, 또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은 별도로 붙이진 않았다. 그 다음에 목록 표시 근거는 그 제시 목록, 그래서 제시 목록에 따라서 판결했고, 또 기준 시점이 나오죠. 이걸 잘 보라고 그랬죠. 어느 시점에 감정평가를 했는지. 그래 2020년 2월 14일이고 조사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래서 마지막 조사기간이 14일이 나오는 거고, 작성일은 3일 후에 2020년 2월 17일. 그렇게 해서 이런 감정평가, 그 밑에는 이제 뭐 공부, 또 사정,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근거가 나오고, 또 거래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또 설명해 놓죠. 그래서 로마자 2번 밑에 보면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을 했고, 또 시점을 약간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 그런 방식을 여러 가지 감정평가 기법 중에 하나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부동산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고 있다.
또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로는 광주광역시 지번이죠. 남구 진월동 277번지 도로명 주소, 이게 이제 아파트니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1번 길 21. 요게 이제 도로명이고 그 번호죠. 도로번호. 그 건물의 번호는 21번에 있다. 그 다음에 용도는 아파트, 사용 승인일, 준공검사는 97년, 한 20년 내외 됐죠. 3월 22일. 또 구분 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그래 위치 및 주의 환경, 교통 상황,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또 그 다음에 건물 내역, 토지의 형상 및 이용, 이건 지적도 같은 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죠. 또 7번째는 인접 도로 상태, 또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공부와의 차이,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나 기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분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를 뭉뚱그려 놓은 만큼 요 정보를 요 요항표에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항표를 잘 보면 그 부동산에 대한 위치, 입지, 또 앞으로 경제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임장활동 현장에 찾아갈 때 위치 같은 걸 여기서 다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진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8번째는 이제 사진, 단지 전경, 아파트 여기는 이제 아파트 이름 같은 게 벽면에 이렇게 써 있고, 또 여기 이제 백삼동 같은 이런 것, 또 이렇게 아파트의 층수를 외관으로 볼 수 있고, 또 본 소재 건물,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정면 쪽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 중에 인라인, 가나다, 라마 뭐 이런 식으로, 또 출입구가 여기 사이사이 하나씩 돼 있다면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유 부분이 표시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활동 가기 전에 이렇게 전경도를 보면은 가서 그래도 좀 쉽게 찾을 수 있죠. 사진도 한번 정도, 뒤에 가면은 또 위치 계략도라든가 또 지적도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서에 대한 분석과 감정평가서에 실제 법원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도록, 또 설명도 좀 용이하게 해봤어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2장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및 해석에 대한 걸 설명해야겠어요.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